미국 국방부가 위성 하나 때문에 날린 돈이 무려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손실의 진짜 원인을 파고들수록 드러난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답은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의 부품 하나쯤 다른 나라 걸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서류 심사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제안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밀어내면서 군수 규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단정 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결정 하나가 위성 발사 일정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국방 예산에 천문학적인 구멍을 냈다는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계약을 승인했던 사람이 대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손실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세요.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획득관리실 수석 조달감사관 리처드 벤슨입니다. 제 직무는 국방부 획득관리실에서 대형 조달 계약의 사후 결과를 감사하는 일입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숫자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감정이 아니라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 보고서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아침 제 앞으로 배정된 감사건 하나가 그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감사 지시서는 예산실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였고 표지에는 긴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위성 발사 임무 하나가 예정보다 크게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이 애초 책정치를 심각하게 초과했으니 원인을 규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이런 종류의 감사를 이미 수백 건 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품 하나 늦게 도착했거나 협력업체가 일정을 못 맞췄거나 그런 흔한 이유겠거니 짐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예산실 관계자 3명과 획득관리실 부서장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예산실 관계자가 화면에 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1차 집계 손실 추정치라는 제목 아래 숫자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위약금과 일정 재편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이미 수천억 원 단위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손실은 제 15년 경력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부서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직 최종이 아닙니다. 후속 임무 재편성 비용과 신뢰도, 회복 비용까지 반영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실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면 초기 보고 단계에서부터 언론에 노출되기 마련인데 이번 건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히 처리돼 왔습니다. 예산실 관계자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며 손실 항목을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발사 지연에 따른 로켓 임대사 위약금, 임무 재편성을 위한 추가 인력 투입 비용, 그리고 위성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동안 발생한 통신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위성을 임시로 빌려 쓴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각 항목의 숫자를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세 항목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규모였는데 부서장은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항목이 더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예산실 관계자가 다음 자료를 넘기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위성에 탑재되는 특수 반도체였습니다. 극한의 온도 변화와 방사선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오작동 없이 작동해야 하는 핵심 부품이었고 원래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온 협력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해당 공정이 다른 업체로 넘어갔고 이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원래 협력사를 다른 업체로 바꾼 결정은 누가 승인한 겁니까? 예산실 관계자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담당자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그 서명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고 제가 당시 반도체 공급업체 심사를 겸임하던 시절에 처리했던 안건이 분명했습니다. 부서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위원장님께 맡긴 겁니다.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자가 감사 대상이 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는 피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이미 결제가 끝난 사안이었고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감사 착수 보고서에 제 이름을 직접 적어 넣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손끝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5년 전 제가 내린 그 결정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챙기며 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 판단이 옳았는지 그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부서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건은 저희 부서 내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가 규모인 만큼 의회 쪽에서도 조만간 보고를 요구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안이 단순한 부서 내부 감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저를 흘낏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옆구리에 낀 채 제 사무실로 걸어가며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그때는 분명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지금은 그 확신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자리에 앉아 5년 전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5년 전 서류를 다시 펼치면서 저는 그때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획득관리실에서 조달감사관 업무와 함께 신규 공급업체 심사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용 특수반도체는 극한의 온도와 방사선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오작동 없이 작동해야 하는 부품이었고 그만큼 공급업체 선정 기준도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그 심사를 맡으면서 제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서류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심사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인근 비공개 시설에서 진행됐습니다. 창문이 거의 없는 건물이었고 출입할 때마다 신분증을 3번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 회의실 탁자 위에는 참가 업체 5곳의 제안서가 순서대로 놓여 있었고 저는 그중 한국 기업의 제안서를 가장 먼저 집어 들었습니다. 표지부터 넘겨봤습니다. 기술 사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사선 내성 수치는 다른 업체보다 높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장에서 군수 규격 대응 이력이라는 항목을 확인했고 그 칸이 비교적 짧다는 이유로 감점을 매겼습니다. 당시 그 기업의 담당자가 화상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사는 군수용 규격 인증 이력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민간용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수율과 내구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군수 규격은 그 위에 몇 가지 조건을 더하는 것뿐이고 저희는 그 조건을 맞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준비가 돼 있다는 말과 실제로 증명된 이력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대체 후보로 검토하던 다른 나라 업체의 제안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업체는 납기를 기존보다 2달 앞당기겠다고 제시했고 초기 단가도 낮췄습니다. 저는 그 숫자만 보고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제안서에는 실제 양산 실적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조건만 놓고 보면 대체 업체 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 한국 측 담당자는 화면 너머로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다만 회의를 마치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증명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건 저희 실력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없었다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이 결정을 다시 생각하실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인사치레로 넘겼습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하는 서류에 제 서명을 남기고 그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담당자의 말을 단 한 번도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됐고 초기 몇 달은 별다른 문제 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납기를 앞당긴 결정이 조직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 심사건은 제 경력에서 성공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저는 그 성공 사례를 몇 번이나 다른 심사 자리에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서류로 걸러야 할 건 서류로 걸러야 한다는 제 원칙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은 그렇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동료 심사관들 앞에서 이 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 마지막 장에는 이력이 짧은 업체는 아무리 수치가 좋아도 검증된 실적을 이길 수 없다는 문장을 큼지막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제 발표 자료를 자기 부서 심사 기준에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제가 세운 기준이 조직 전체의 표준이 되어가는 걸 뿌듯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그 기준이 훗날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서류를 다시 손에 쥐고 보니 그때 제가 놓쳤던 게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사선 내성 수치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력이 짧다는 이유로 그 수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적힌 숫자와 서류 뒤에 있는 실제 실력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심사 자료 맨 뒤에는 제가 직접 적어 넣은 최종 소견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술력은 인정되나 검증 이력 부족으로 이번 사업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다시 읽어봤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한다고 써놓고서도 저는 결국 그 기술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고 사무실 형광등만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한가운데에 그대로 펼쳐둔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무엇인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청소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 동안 건물 전체가 유독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제 회의실에서 넘겨받은 감사 초안 파일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손실 항목을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대조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5년 전 제가 내린 결정이 이 손실과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파일은 2가지 버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산실이 처음 작성한 초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며칠 전 최종 검토를 거친 수정본이었습니다. 저는 2 파일을 나란히 띄워놓고 항목 수를 세어봤습니다. 초안에는 손실 항목이 9개였는데 수정본에는 6개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열었나 싶어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파일명도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3개 항목이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진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려고 초안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사라진 세 항목은 위성 발사 지연에 따른 로켓 임대사, 위약금 산정치, 임무 재편성을 위한 추가 인력 투입 비용, 그리고 대체 부품으로 전환하는 데 걸린 기간에 따른 지연 손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항목의 금액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세 항목을 합치면 앞서 회의실에서 봤던 1차 집계 손실 추정치보다 훨씬 큰 규모가 나왔습니다. 이 세 항목이 빠진 채로 최종 보고서가 올라갔다면 실제 손실 규모는 처음 알려진 것보다 몇 배는 더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파일 속성을 열어 수정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문서 관리 프로그램에는 누가 언제 어떤 항목을 수정했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새 항목이 삭제된 시점은 이번 감사 지시서가 발부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각은 자정을 넘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에 사무실에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그런 시간에 문서를 수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정자 계정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예산실 소속의 계약직 데이터 분석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직급 권한을 조회해 봤습니다. 그의 등급으로는 문서를 조회하고 의견을 남기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항목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제 기록이 분명히 그 계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권한 변경 이력을 다시 조회했습니다. 삭제가 이루어지기 15분 전 그의 권한이 일시적으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됐다가 삭제 직후 원래 등급으로 되돌아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권한 조정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승인자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 이름도 뜨지 않았습니다. 승인자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종류의 문서 조작 흔적을 적잖이 봐왔지만 승인자 기록을 통째로 비워두는 방식은 계약직 실무자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한관리 시스템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위 권한자가 개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스템 관리팀에 전화를 걸어 승인자 칸이 비어있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확인해 보겠다며 자리를 비웠다가 몇 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승인자 기록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남게 돼 있고 그걸 비워두려면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 자체를 별도로 조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흔적을 지우려고 애쓴 결과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새로 내리고 자리로 돌아와 삭제된 새 항목의 원래 값을 하나씩 다시 짚어봤습니다. 초안에는 그 항목마다 산출 근거가 되는 세부 계산식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로켓 임대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 배상 조항, 임무 재편성에 투입된 인력의 실제 근무 시간 기록, 그리고 대체 부품 전환에 걸린 정확한 일수까지 전부 근거 문서와 함께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근거들을 보면서 이 항목들이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워졌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어제 회의실에서 부서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수치는 아직 최종이 아니라던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쩌면 부서장도 이 삭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일단 접어두고 우선 삭제된 새 항목의 백업 원본을 되살릴 방법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문서관리팀에 연락해 서버 백업본에서 삭제 이전 시점의 파일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복구 작업에 30분 정도 걸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 감사를 제 결정을 되짚어보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 손실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보고하려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삭제된 새 항목이 왜 하필 이 새 항목이었는지를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남아있는 6개 항목만 보면 손실 규모는 여전히 크긴 해도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새 항목까지 더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체 부품 전환에 걸린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임무 재편성에 투입된 인력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사실은 이번 손실이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애초에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바로 그 핵심 증거만 골라서 지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을 보며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훨씬 길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30분 뒤 문서관리팀에서 복구된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열기 전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안에 담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복구된 항목은 로켓 임대사 위약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 배상 조항에 따라 발사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위약금이 누적되는 구조였는데 이번 지연은 예정보다 2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위약금만으로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임무 재편성 비용이었습니다. 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그 위성이 담당하기로 했던 통신 임무 전체를 재조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부대와의 협조 체계를 새로 구성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됐습니다. 문서에는 그 인력들의 실제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앞서 확인한 위약금에 더했습니다. 합산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대체 부품 전환에 걸린 기간에 따른 지연 손실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왜 그 부품을 반드시 한국 기업으로부터 다시 공급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업체가 만든 부품의 불량률이 계약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준 불량률은 100만 개 중 몇 개 수준이어야 했는데 대체 업체의 초기 불량률은 그 기준의 수백 배에 달했습니다. 완성된 위성 본체의 부품을 장착하는 최종 단계에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견됐고 결국 발사 일정 자체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첨부된 품질 검사 기록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검사관들이 남긴 소견에는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결함 재발생, 재검사 필요, 원인 불명. 저는 그 문장들을 보면서 이 부품 하나가 위성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부품이 완벽해도 이 특수 반도체 하나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위성은 발사대 위에 그대로 멈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담당 부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했습니다. 대체 업체의 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부서는 원래 협력사였던 한국 기업에 다시 연락해 긴급 재공급을 요청했습니다. 문서에는 그 재공급 요청부터 실제로 부품이 도착해 발사, 준비가 재개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열하루였습니다. 계약이 끊긴 지 오래된 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물량을 편성하고 항공 운송으로 급히 들여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열하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대체 업체는 몇 달째 안정적인 수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래 협력사는 계약이 끊긴 지 오래된 상태에서도 열하루 만에 다시 물량을 맞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격차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 뒤쪽에는 재공급된 부품의 최종 검수 결과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대체 업체가 만든 시범 물량 중 최종 검수를 통과한 비율은 10개 중 1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원래 협력사가 다시 공급을 시작한 첫 물량은 범수 통과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두 수치를 나란히 메모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같은 설계도,
같은 규격, 같은 조건에서 나온 결과라고는 믿기 어려운 격차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5년 전 제가 감점을 매겼던 이력이라는 항목이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세 항목의 금액을 전부 합산해 봤습니다. 위약금과 재편송 비용, 그리고 지연 손실까지 더한 금액에 앞서 회의실에서 확인했던 나머지 6개 항목의 금액을 더하자 총 손실 규모는 처음 알려졌던 수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합산된 숫자는 1조 원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릿수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잘못 계산한 게 아닌지 3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위성 하나가 발사대 위에서 2달 가까이 멈춰 있었던 대가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손실의 출발점에는 검증된 협력사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는 결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제 서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이 손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다만 왜 이 세 항목이 하필 감사 직전에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 책임자 권한으로 협의체 문서 관리 시스템 전체 로그에 접근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 권한을 쓰면 단순히 문서 안의 수정 이력뿐 아니라 그 권한 변경 자체를 누가 요청하고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까지 원본 서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청서를 제출한 지 1시간쯤 지나 시스템 관리부서로부터 승인이 떨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로그인해서 그 계약직 데이터 분석가의 권한이 상향됐던 순간의 전체 기록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권한 변경 요청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요청 사유란에는 감사 준비를 위한 임시 접근 권한이라고만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서 하단에 최종 승인자의 이름이 뜬 순간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레고리 하틀리 획득관리실 부실장이었습니다. 저보다 2단계 위 직급이었고 이번 감사 지시서에도 검토 서명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고도 곧바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틀리 부실장은 제가 이 부서에 들어온 첫 해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몇 번 옆자리에 앉았던 적도 있었고 업무적으로도 크게 부딪힌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사람이 그의 계정을 도용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접속 기록에 남은 IP, 주소와 접속 시각을 함께 조회했습니다. 접속 위치는 부실장 개인 사무실이었고 시각은 삭제가 이루어지기 정확히 15분 전이었습니다. 도용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정황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하틀리 부실장이 이 세 항목을 지우라고 지시했는지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손실 규모를 줄여 보이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흔적을 지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최근 업무 이력을 조회하다가 낯선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체 업체 선정 당시 그가 작성한 내부 검토 의견서였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그가 이 업체를 강력히 추천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었고 지분 구조는 공개돼 있지 않았지만 국방부 자체 이해충돌 신고, 시스템에는 임직원 가족의 투자 내역을 등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에 접속해 하틀리 부실장의 신고,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력의 변경 이력을 다시 확인하자 2년 전 등록됐다가 넉 달 전 삭제된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삭제된 항목의 내용은 가족 명의로 된 투자회사가 특정 방산 관련 비상장,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저는 그 투자회사의 이름과 대체 업체를 대조해봤습니다. 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목록 안에 바로 그 대체 업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틀리 부실장은 자신의 가족이 지분을 가진 회사가 국방부와 대형 계약을 맺도록 밀어붙였고 그 결정이 부른 참사를 감사 직전에 조용히 지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투자회사의 설립 시점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체 업체가 국방부와의 첫 시범 계약을 따내기 몇 달 전에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 우연히 지나치게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충돌 신고를 넉 달 전에 삭제한 시점도 다시 살펴보니 이번 위성 발사 지연 사고가 처음 내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겹쳤습니다. 저는 그 세 시점을 나란히 메모지에 적어놓고 화살표로 이어봤습니다. 설립, 계약, 그리고 신고 삭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촘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이 모든 정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권한 상향 승인 기록, 삭제된 이해충돌 신고 내역,
대체 업체 추천 의견서, 그리고 삭제된 새 항목의 복구본까지 전부 하나의 문서로 묶었습니다. 이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틀리 부실장이 실제로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문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남겨두지 않았는지였습니다. 저는 사내 메일 서버에 접근해 그의 계정과 그 계약직 분석가의 계정 사이에 오간 메일을 검색했습니다. 삭제 하루 전 밤 발신된 메일 한 통이 검색됐습니다. 제목은 없었고 본문은 짧았습니다. 그 새 항목이 감사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회의 전에 정리해 주세요. 확인 후 이 메일은 삭제하세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정리하라는 말과 삭제하라는 말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지시라고 보기에는 뒤에 붙은 문장이 지나치게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캡처해서 별도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앞서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감사위원회 앞에 내놓는 순간 제 15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발표가 될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하틀리 부실장과 마주쳤던 지난주 복도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이번 감사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그저 인사치레로 넘겼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미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메모지 한 켠에 짧게 적어두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한 폴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위원회 일정을 조회했습니다. 다음 정기회의는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이 자료를 어떻게 제시할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급자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건 처음이었고 이 발표가 끝난 뒤 제 위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자료를 덮어둘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 저는 감사위원회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손에 쥔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새 항목의 복구본, 권한 상향 승인 기록, 삭제된 이해충돌 신고 내역, 그리고 삭제 지시 이메일까지 모두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고 하틀리 부실장도 검토 서명자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평소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도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발언을 요청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손실 집계 항목 중 3개가 감사 지시서 발부 전날 밤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삭제 권한이 없는 계정에서 이루어진 삭제였고 그 계정의 권한은 삭제 15분 전 일시적으로 상향됐다가 직후 원래대로 되돌아갔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권한 상향을 승인한 사람은 이 자리에 계신 그레고리 하틀리 부실장이었습니다. 하틀리 부실장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통계적 이상치를 정리하라는 통상적인 지시였을 뿐입니다. 실무자가 그 지시를 오해해서 과도하게 처리한 겁니다. 저는 그를 정면으로 보며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보낸 메일 원문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그 새 항목이 감사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회의 전에 정리해 주세요. 확인 후 이 메일은 삭제하세요. 저는 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하기에는 정리하라는 지시와 삭제하라는 지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위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실장님, 이 메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틀리 부실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고 다음 자료를 이어서 공개했습니다. 하틀리 부실장의 가족명의 투자회사가 문제의 대체 업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2년 전 신고했다가 넉 달 전 삭제한 이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투자회사의 설립 시점과 대체 업체와의 계약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원 한 명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장님께서는 본인 가족이 이익을 보는 업체를 추천하셨고 그 결정이 부른 손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지우셨다는 겁니까? 하틀리 부실장은 얼굴이 붉어진 채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의 투자와 이번 업체 선정은 무관합니다. 저는 순수하게 기술력을 보고 추천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실장님, 왜 이해충돌 신고를 넉 달 전에 삭제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대체 업체를 추천하신 근거 자료도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기술 평가서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하틀리 부실장은 서류를 뒤적였지만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5년 전 제가 한국 기업의 제안서를 서류만으로 판단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근거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믿었지만 지금 하틀리 부실장의 모습을 보며 근거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위원장이 서기에게 손실 집계 최종본을 화면에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삭제됐던 새 항목이 복구되어 반영된 최종 집계표였습니다. 위약금, 재편성 비용, 지연 손실, 그리고 앞서 확인된 나머지 항목까지 모두 더한 총 손실액이 화면 상단에 큼지막하게 표시됐습니다. 위원장이 그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총 손실액 1조 원대.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나지막이 세상이라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마주했던 수천억 원 단위의 1차 추정치와 비교하면 몇 배나 불어난 규모였습니다. 위원장이 하틀리 부실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실장님,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은 감사위원회 차원을 넘어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틀리 부실장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잠깐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회의실에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위원장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벤슨 위원, 이번 감사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사안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수백 건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상급자를 직접 겨냥하는 발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스스로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정리되기 전 위원장은 서기에게 이번 사안을 별도 진상조사팀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달 규정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검증된 공급처를 배제할 때는 그 근거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담당자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메모가 다음 회의에서 제가 직접 발의할 안건의 첫 문장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손실의 진짜 원인을 밝혀낸 건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 발표가 있고 며칠 뒤 위원장은 저에게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숫자로만 정리하지 말고 실제로 그 부품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감사 절차에 그런 순서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손실액과 책임 소재는 이미 숫자로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숫자 뒤에 있는 걸 봐야 이 사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측에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흔쾌히 승낙했고 이번 특수 반도체 공정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현장 엔지니어 한 명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의 당일 화면이 켜지자 사무실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공정의 클린룸이 나타났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좁은 통로를 조용히 오가고 있었고 유리벽 너머로 손톱보다 작은 부품들이 정밀 장비 위에서 조립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카메라가 한 사람 앞에서 멈췄습니다. 방진복 위로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민석, 이 공정이 처음 개발되던 시기부터 20년 넘게 몸담아온 공정 엔지니어라고 소개됐습니다. 통역을 거쳐 인사가 오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이 공정을 오래 지켜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질문을 건넸습니다. 이 부품이 극한의 온도와 방사선을 견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그 규격을 맞추려고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통역을 거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정도 규격을 만족하는 공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했을 때 10개 중 9개가 불량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걸 계속해야 하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팀은 매일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층 하나를 쌓고 검사하고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쌓았습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석 씨가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포기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옮기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자기 눈 밑을 가리켰습니다. 이 자국 보이십니까? 저는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눈 밑에 얇고 긴 흉터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현미경을 10년 넘게 들여다보다 보니 안압이 올라가서 수술을 받은 자국입니다. 의사가 더 무리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포기했으면 지금 이 공정 자체가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불량률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습니까? 정민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100만 개 중 몇 개 수준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위쪽에서 관리하니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매일 아침 라인에 나가서 어제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정민석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빠 얼굴을 자주 못 봤다고 나중에 서운해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공정으로 만든 부품이 인공위성에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겠지만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화상 연결을 요청드렸을 때 정민석 기술사님은 처음에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몇 번을 다시 찾아가 부탁드려서 겨우 오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민석 씨의 표정을 다시 살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내세우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 3년 동안 회사에서 이 공정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팀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명은 팀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다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버틴 시간이 전부 의미 없어진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숫자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무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민석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를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원래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든 결과물까지 부정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실액과 승인 기록, 이해충돌 정황까지 빼곡하게 적혀있는 그 노트 어디에도 시력을 걸고 3년을 버틴 사람의 이야기를 적을 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숫자로만 세상을 판단해온 지난 15년이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를 인정했습니다. 위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벤슨 위원, 5년 전 그 심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류에 적힌 몇 줄만 보고 판단했지 그 서류 뒤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제가 서류 위에 몇 줄로 밀어냈던 그 실력이 지금 이 화면 너머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화상 연결이 끝난 뒤 열린 다음 정기회의에서 저는 직접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검증된 공급처를 배제하고 새로운 업체로 전환할 때는 서류상의 이력만이 아니라 실제 양산 실적과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담당자와 그 가족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자는 조항도 함께 넣었습니다. 위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위원장은 저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벤슨 위원,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부터 5년 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직접 5년 전의 판단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5년 전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서류 맨 앞장에는 당시 제가 탈락시켰던 한국 기업의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 동안 수많은 통화를 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전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제 이름을 밝히고 5년 전 그 심사 자리를 기억하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이 결정을 다시 생각하실 날이 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대체 업체로 인한 위성 발사 사고와 그로 인한 손실 규모,
그리고 재공급 요청 이후 열하루 만에 정상화됐던 과정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담담하게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서류에 적힌 이력만 보고 귀사를 탈락시켰습니다.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답은 여러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계속해왔을 뿐입니다. 재입찰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5년 전 협상장에서 제가 느꼈던 우월감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와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받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서류에 적힌 이력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해낸 일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5년 전 그 담당자가 남기고 갔던 마지막 말과 지금 이 말이 정확히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기회만 있으면 된다는 태도는 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아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들에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감사 업무를 하며 써온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 첫 페이지에 저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한 숫자들을 적어 넣었습니다. 재공급까지 걸린 시간 열하루, 검수 통과율 격차 10분의 1과 100분의 100, 그리고 최종 손실액 1조 원대.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제 25번째 심사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이름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무엇을 재는지는 이미 정해뒀습니다. 무시당하고도 결과로 증명해낸 시간을 재는 기준입니다. 서류 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태도를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만들면서 5년 전 제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도 함께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감추기보다 기록으로 남겨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첩 여백에 짧게 적었습니다. 검증된 실력을 이력의 길이로만 판단하지 말 것.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비로소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사무실 문에 붙어 있던 오래된 별명 종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지먼트, 심사관 시절 동료들이 저를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접착제 자국이 문에 흐릿하게 남았지만 저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떤 판단을 내렸었는지 잊지 않기 위한 흔적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 별명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청사를 나서며 문득 5년 전 협상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우위를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서류 위의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사람의 시간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5년이라는 시간과 1조 원이라는 손실을 치르고서야 제가 배운 단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획득관리실 수석 조달감사관 리처드 벤슨이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답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었지만 그 5년을 버텨낸 건 결국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가 더 유익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